아저씨 뒤에 다리 저는 남자가 따라다니는데요? 시장 국수집 앞을 지날 때 만난 쌍둥이가 재개발 투자회사 강태준 사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의 다음 말이 그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우는 여자도 따라다녀요. 강태준의 검은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급브레이크 소리를 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에서는 여전히 그 쌍둥이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강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일은 7년 전이야.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강태준의 뇌리에 7년 전 그날 밤이 스쳤습니다. 비 내리던 골목길, 덤프트럭의 요란한 엔진 소리, 그리고 다리를 절던 남자와 그의 아내가 쓰러지던 장면. 운전사 김비서가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았어요. 벤츠가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국수집 앞에 남은 쌍둥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8살 금비가 동생 은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왜 저렇게 놀랐지? 몰라, 근데 그 아저씨랑 아줌마는 너무 슬퍼 보였어. 오늘도 찾아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국수집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네 할머니 분홍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며 가끔 쌍둥이를 바라보았어요. 금비와 은비는 능숙하게 물컵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며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모퉁이 테이블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았어요. 며느리 수정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시어머니 순자는 60대였습니다.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가 습관적으로 배를 쓰다듬자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국수 2그릇 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금비가 물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다가 수정의 손등에 살짝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비가 수정의 배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악이 없어요. 수정과 순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오늘 처음 왔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순자도 놀란 표정으로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가 언니 옆으로 다가와 수정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잠시 눈동자가 까맣게 빛나는 듯 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 안 아파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요. 금비가 수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기가요. 아줌마 뱃속에 5달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대요. 엄마 따뜻했다고 좋았다고 그래요. 수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정아, 울지 마. 은비가 두 사람의 손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기가 괜찮아 하고 있어요. 은비가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온대요. 이번엔 진짜 건강하게. 여자 아기가 올 거래요. 수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응. 아기가 약속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있을 거래요. 순자가 수정을 더욱 세게 껴안았어요. 그래. 우리 수정이가 좋은 엄마 될 거니까 아기도 알고 다시 오는 거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 분홍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뜨거운 육수를 저으며 걱정스럽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을 어쩌나 애들 눈에 더 많이 보이는구나.
고부가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떠난 후 단골 택시기사 김 씨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국수 하나요. 배고파 죽겠어요. 은비가 물을 따라주다가 갑자기 김 씨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아저씨, 오늘 동쪽으로 가세요. 큰 돈 벌 거예요.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돈? 그럼 좋지. 어디로 가면 되는데? 강남역 쪽이요. 오후 3시쯤 가면. 아, 진짜 큰 손님 태울 거예요. 김 씨는 반신반의하며 믿져야 본전, 오늘은 쌍둥이 말대로 한번 해보지 하며 국수를 먹고 강남역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오후 3시 강남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정말로 급한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기사님, 인천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요. 지금 안 막히니까 금세 갑니다요. 좋아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 김 씨는 최선을 다해 운전했고 정확히 50분 만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업가는 감격하며 1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넸어요.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팁이에요. 덕분에 3억짜리 계약 살렸어요. 김 씨는 그날 저녁 국수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은비가 딱 맞췄어요. 정말 큰 돈 벌었다니까요. 국수집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야, 저 애들 진짜 뭔가 있나 봐. 지난번에 유산한 임산부 이야기도 맞췄잖아. 미래를 본다던데? 소문은 골목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국수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분홍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셔터를 내리고 문을 걸어 잠가야 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쌍둥이를 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금비야, 은비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 그런 말 조심해야 해. 보인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 말하고 싶어도 참아. 위험할 수 있어. 왜요, 할머니? 금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진실을 밝히려다 세상을 떠난 아들 부부가 떠올랐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절던 아들의 모습이. 다리 저는 남자. 오늘 오후 쌍둥이가 검은 벤치 앞에서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창 밖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준이 국수집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차가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점심때에 쌍둥이들의 기괴한 말이 꺼림칙하여 혼자 운전해서 다시 와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남자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이 집 쌍둥이들, 좀 알아봐. 진짜 뭘 알고 그러는지. 밤 11시가 넘었지만 할머니 분홍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2층 작은 방,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32살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의 모습. 그 옆에는 며느리 민지가 갓난아기 쌍둥이를 안고 있었어요. 다리 저는 남자. 오늘 오후 금비가 한 마리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앨범을 덮고 낡은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비에 젖어 얼룩진 안전모가 나왔어요. 정우가 늘 쓰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경찰이 건네준 유품이었어요. 7년 전 늦가을 어느 날. 어머니, 저희 오늘 밤에 좀 늦을 것 같아요. 며느리 민지가 현관에서
외투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정우가 쌍둥이를 안고 나왔어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며 걷는 모습이 할머니는 늘 안쓰러웠습니다. 어릴 적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후유증이었어요. 어디 가는데 둘이서? 변호사 사무실이요. 재개발 관련해서 법적 대응 상담받고 증거 자료 넘기기로 했어요. 민지가 큰 가방을 메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지난 석 달간 부부가 함께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불법 철거 현장 사진, 주민들 동의서 위조 증거, 뇌물수수 정황을 담은 메모들. 청운동 재개발 상인의 대표였던 민지와 총무였던 정우는 태중개발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당한 보상도 없이 주민들을 내쫓고 동의서를 위조하고 구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비 온다던데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비랑 은비 잘 봐주세요. 정우가 안전모를 쓰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 자료 변호사님한테 넘기면 법원에 고발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동네 지킬 수 있어요. 그날 오후 2시 정육점 뒤편 작은 사무실. 정육점 사장, 상인의 원로 회원인 김만복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국수집 아들 부부. 오늘 밤 9시에 변호사 사무실 간답니다. 증거 자료 넘긴다고 하더군요. 둘이 함께요. 전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위치 보내. 오늘로 끝내야겠어. 둘 다. 알겠습니다. 김만복이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있었어요. 강태준이 지난주에 건넨 5천만 원. 김만복은 봉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재개발되면 내 땅값이 10배는 뛴다고. 밤 9시 30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정우는 오토바이를 탔고 민지는 그 뒤에 앉아 정우 허리를 꽉 잡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네.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응. 변호사님이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한대. 이제 우리 애들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 금비랑 은비 보고 싶다. 빨리 가자. 휴대폰이 울렸고 시어머니 분홍이었습니다. 어머니, 곧 도착해요. 애들 잘 자고 있어요? 응, 금비가 계속 엄마 아빠 찾길래 곧 온다고 했어. 알았어요. 10분이면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오토바이가 큰 길로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덤프트럭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여보, 위험해. 덤프트럭이 인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커졌어요.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쾅!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정우와 민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와 빗물에 젖었어요.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부서진 오토바이와 흩어진 서류, 그리고 굴러떨어진 안전모만 남았어요. 새벽 2시 병원 응급실 복도. 의사 2명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국수집 할머니 분홍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환자 보호자시죠? 네네.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의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우야, 민지야, 아이고 내 아들, 며느리야. 복도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사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기사는 현재 도주 중이고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이미 강태준에게 2억 원을 받고 중국으로 밀항한 뒤였어요. 경찰 조사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도록 뇌물이 오갔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 김만복이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분향을 하고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쌍둥이 할머니, 정말 안 됐네.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나?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1층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갓난아기 금비와 은비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들은 부모가 어디 갔는지도 몰랐어요. 김만복이 조이금 봉투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애들 잘 키워야 할 텐데. 힘내요. 쌍둥이 봐서라도 얼른 기운 차려야 해요. 그는 복도로 나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일 처리됐습니다. 둘 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어. 잔금 보냈으니 확인해. 입 단속 철저히. 김만복이 통장을 확인하자 2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재빨리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새 SUV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한테는 안 됐지만 이게 세상이야. 그러게 그냥 찬성하고 보상금이라도 받지. 뭐 그리 아는 척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죽일 줄 나는 몰랐어. 김만복은 애써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듯 몰랐다는 듯 죄책감을 외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운전기사는 해외 도주 중이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부러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목격자가 그랬잖아요. 할머니, 증거가 없습니다. CCTV도 고장 나 있었고, 그게 말이 돼요? 하필 그날 그 시간에요? 우리 아들 며느리 누가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의심이 되잖아요. 나 같은 노인네가 봐도 수상한데 경찰들 뭐 하는 거예요? 국수집 분홍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경찰의 바닷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감스럽지만 현재로선 이렇게밖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돌도 안 된 쌍둥이를 키워야 했어요. 분홍은 아들과 며느리가 썼던 안전모를 꽉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비와 은비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울고 있어? 할머니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할미 안 울어. 은비가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슬픈 사람들이 보여요. 할머니 옆에 가끔 와서 서 계셔요. 두 분이요. 할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금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 저는 남자랑 예쁜 아줌마. 둘이 손잡고 있어요. 할머니 걱정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쌍둥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야, 민지야, 너희들 아직도 여기에 있구나. 창 밖으로 검은 세단이 또다시 지나갔습니다. 강태준이 국수집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김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국수집에 쌍둥이들이 있는데 예지력이 신통하다 해요.
김만복이 국수집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예지력이라. 난 미신은 안 믿어. 믿지 않는다는 강태준의 말과는 다르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소문은 청운동을 넘어 강 건너 동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국수집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젊은 여자가 금비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황급히 여자를 말렸어요. 아니에요, 손님.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는 봐줬잖아요. 그건 그냥 우연히 맞은 거겠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영업을 포기하고 셔터를 내렸어요. 오전 11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날 오후 3시 검은 벤츠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강태준이 내렸어요.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금태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른 차에서는 덩치 큰 남자 둘이 내렸어요. 여기가 그 국수집이야? 강태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쌍둥이네 국수입니다. 강태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국수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은 간판, 녹슨 셔터, 좁은 골목.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2층 창문에서 금비와 은비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은비가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또 왔어. 응. 뒤에 무서운 사람들 더 많아졌어. 강태준이 올려다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배를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1층으로 내려와 문을 조금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태준개발 강태준입니다. 강태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7년 전 며느리가 싸우던 바로 그 회사. 할머니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하죠. 들어가도 될까요? 영업 안 합니다. 아,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업 얘기하러 왔어요. 강태준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태준은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참 오래된 가게네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40년. 40년이나.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만 접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태준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재개발 계약서예요. 할머니 가게 이번 달 말까지 비워주셔야 해요. 법원 허가 다 났고. 허가가 났다고요? 우린 동의서에 도장 안 찍었는데. 아, 그건 상인회에서 대표로 도장 찍었어요. 김만복 사장님이.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사장이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말씀하셔도. 여하튼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주비는 여기 명시된 대로 드릴게요. 할머니가 서류를 펼쳐봤어요. 이주비 3천만 원. 40년 가게 값이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돈으로 어떻게 다시 가게를 차려요? 그건 할머니 사정이고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아, 참.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손주들이 뭘 좀 본다면서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애들 장난이에요. 장난치고는. 소문에는 그 영험함이 상당하던데요.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조언 하나 할게요. 애들 교육 잘 시키세요.
말 함부로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특히 보지도 못한 걸 봤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강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어요.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준 일행이 나간 직후 정육점에서 김만복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쌍둥이 할머니, 괜찮아요? 김만복은 60대 중반으로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정육점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와는 오랜 친구였고 정우 부부가 살아있을 때도 자주 왕래했습니다. 김 사장, 당신이 도장 찍었다면서요? 김만복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상인의 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들 찬성했거든. 우린 반대했잖아요. 쌍둥이 할머니만 반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주비 받고 나간대요.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김만복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어차피 재개발 막을 수 없어요. 그냥 계약하고 이주비라도 받는 게 나아요. 그럼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요? 애들 둘 데리고? 제가 알아볼게요. 괜찮은 데 찾아서. 그때 2층에서 금비와 은비가 내려왔습니다. 금비가 김만복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육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김만복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우리 금비 은비. 잘 있었어? 김만복이 금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금비가 그 손을 잡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비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확 뗐습니다. 으악! 할머니와 김만복이 놀라 금비를 쳐다봤어요. 금비야, 왜 그래? 금비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김만복을 가리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육점 할아버지가 양복 아저씨한테 돈 많이 받았어요. 까만 옷 입은 나쁜 아저씨인데. 김만복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금비야, 무슨 소리야? 은비가 언니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김만복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육점 할아버지가 어디에 전화했어요. 밤 9시에 사무실에 간다고. 그때 해치우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년 전 정우와 민지가 죽은 시간이 바로 밤 9시 반이었어요. 김 사장, 설마. 할머니가 김만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 사장, 당신이 그랬어? 우리 애들 위치를 알려준 거야? 김만복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이런 핏덩이 애기들 말만 듣고 무슨 짓이야? 쌍둥이 할머니, 나 믿잖아. 우리 30년 친구잖아. 그럼 돈은 뭐예요? 김만복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애들 하는 말이잖아. 어린애들이 뭘 알아요. 은비가 김만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육점 할아버지 나쁜 짓 했어요. 김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었어요. 애들 교육 좀 시켜. 쌍둥이 할머니. 어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다 큰일 나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란 말이야. 김만복이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날 밤 자정 국수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놀라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가게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닥에는 주먹만 한 돌이 굴러다녔어요. 돌에는 빨간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퇴거. 재개발 확정.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2층에서 쌍둥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민지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니? 창밖 골목 어귀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강태준과 김만복이 국수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김 사장. 강태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김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곧 포기할 겁니다. 그래야 할 텐데. 안 그러면 강태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7년 전처럼 처리해야지. 검은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그 차를 바라보며 쌍둥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침 8시 할머니는 깨진 유리창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빗자루로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하지? 애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쌍둥이는 2층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유리 조각에 다칠까봐, 그리고 그 무서운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혹시 쌍둥이네 국수 사장님이죠? 할머니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어제 신문 기사 봤어요. 청운동 재개발 관련해서 신문에 났어요? 네. 쌍둥이 예언자 소문이 꽤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 박정민이 깨진 유리창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건 협박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태준 개발한테 협박 받으신 거 맞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 이 동네 출신이거든요. 청운동이요? 네. 여기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박정민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지 씨 아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며느리. 어떻게?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2년 아래요. 민지 누나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은혜를 못 갚았는데 박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사고 소식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된 다음에 꼭 이 동네 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를 아는 사람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준개발의 불법 행위 반드시 밝혀낼 수 있어요. 그때 2층에서 금비와 은비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심심해요. 뭐 하세요? 박정민이 쌍둥이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어요. 안녕? 너희가 금비, 은비구나. 금비가 박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눈앞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저씨, 예전에 우리 집에 왔었어요. 박정민이 놀랐습니다. 응? 내가? 네. 우리가 아기였을 때요. 한 번 왔었어요. 박정민의 눈이 커졌어요. 7년 전 민지 누나 집에 한 번 방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쌍둥이가 갓난아기였는데. 맞아. 내가 한 번 왔었지. 너희 돌 되기 전이었는데 기억하니? 금비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보여요. 은비가 박정민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있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도와줄 거예요. 박정민이 쌍둥이를 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대로네. 정말 뭔가 보는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애들이 자꾸 보이는 걸 말해서 큰일 날까 봐요. 정말 아무리 조심시켜도 철 모르는 애들이니.
박정민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필요해요. 태준 개발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요. 혹시 민지 누나가 남긴 자료 같은 거 없으세요? 글쎄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아들 며느리가 그 일 해결하려고 몇 년을 뛰어다니며 고생했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7년 전 일이라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금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락방이요. 할머니와 박정민이 금비를 쳐다봤어요. 다락방에 빨간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중요한 거래요. 숨겨져 있어요. 네 사람은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고 먼지 쌓인 공간이었어요. 낡은 가구들과 박스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손전등을 켜며 주변을 살폈어요. 어디쯤 있을까? 금비가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요. 이 뒤에 박정민과 할머니가 함께 장롱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무거운 장롱이 삐걱거리며 움직였어요. 벽과 장롱 사이 좁은 틈에 빨간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어요. 천을 풀자 낡은 서류 가방이 나타났습니다. 박정민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 사진들, 녹음 테이프,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대박이네요. 박정민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불법 철거 현장 사진, 위조된 동의서, 금품 수수 내역을 적은 수처. 모두 태준 개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거면 재개발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육점 뒤편. 김만복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박정민이라고 쌍둥이 할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뭘 하는 놈인데? 공익 변호사래요. 재개발 전문으로. 제길. 공익 좋아하시네. 결국 콩고물 받아먹으려고 변호사까지 붙었구만. 돈 냄새 맡고 똥파리가 꼬이는구만. 김만복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지켜봐. 뭘 찾았는지 알아내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만복이 창문으로 국수집을 바라봤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복이 국수집으로 왔습니다. 쌍둥이 할머니, 어제 변호사 왔다면서요?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김 사장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에이, 그래도 우리 30년 친구잖아요. 걱정돼서. 은비가 김만복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육점 할아버지 또 전화할 거죠. 김만복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오늘 밤에요. 까만 옷 입은 나쁜 아저씨한테. 금비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곧 큰일 나요. 정육점 할아버지한테.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쁜 일이요. 할아버지 크게 울 일 있을 거예요. 김만복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쌍둥이들의 예언은 지금까지 전부 맞았으니까요. 김만복이 황급히 정육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 쌍둥이들 정말 골칫거리예요.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계획 세워. 다음 날 오전 김만복이 국수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문을 두드렸어요. 쌍둥이 할머니 나야. 김 사장. 할머니가 문을 열자 김만복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겹살 좀 가져왔어. 애들 먹이려고.
됐어요. 그냥 가져가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 하자 김만복이 문틈에 발을 넣었어요. 쌍둥이 할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오해 풀어야지. 오해요? 태성 개발하고 내통한 거 그거 오해라고요? 아니면 우리 아들 며느리 정도 태성에 넘겨준 거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김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 그 애들이 말한 거 듣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할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김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뭐 넘겼어요? USB, 서류, 전부 소용없어. 7년 전 일인데 이미 수사 다 끝났어. 거짓말. 쌍둥이 할머니 현실을 봐요. 우리 30년 친구잖아. 내가 도와주려는 거야. 이주비 5천만 원으로 올려줄게. 강 회장한테 내가 말해서.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5천만 원? 그게 우리 애들 목숨값이에요? 김만복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건데?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러다 애들까지 다칠 수도 있어. 뭐라고요? 내 말은 재개발은 어차피 진행돼. 버티면 쌍둥이네만 힘들어. 애들도 어린데. 그때 2층에서 금비와 은비가 내려왔습니다. 금비가 김만복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쳤어요. 정육점 할아버지, 왜 왔어요? 김만복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금비야, 삼겹살 가져왔어. 할아버지가. 은비가 김만복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육점 할아버지, 뭐 숨겨뒀죠? 김만복이 놀라 물러섰어요. 금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곳에 숨겨놨어요. 하얀 것들 많은 곳.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에 불로 태울 거죠? 김만복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정육점 냉동고. 거기에 숨겨둔 장부와 녹음 파일들. 저 애들 또 헛소리하네. 쌍둥이 할머니, 저 애들 병원 데려가요. 영 정신이 나갔네. 어린 것들이 미쳤네. 할머니가 김만복을 노려봤어요. 아니, 우리 애한테 미치다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미친 거지? 돈에 미쳤지? 안 그래? 그리고 정육점에 뭘 숨긴 거야? 김만복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금비가 김만복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김만복이 손을 확 빼며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김만복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육점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당장 와야 해요. 30분 후 박정민이 경찰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 정육점에 뭔가 숨겨뒀나 봐요. 박정민이 쌍둥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금비야, 은비야. 뭐가 보였어? 은비가 대답했어요. 차가운 곳이요. 하얀 고기들 걸려 있고 구석에 빨간 봉투 있어요. 금비가 덧붙였습니다. 종이들이요. 숫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까만 작은 거, 녹음기 같은 거요. 박정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냉동고, 증거를 냉동고에 숨겼구나. 경찰과 함께 정육점으로 달려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김만복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정육점 안 김만복이 냉동고 앞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양철통에 불을 붙이고 장부를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거기 멈춰. 김만복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아직 타지 않은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이건 내 물건인데 왜? 영장도 없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왔어? 당장 나가. 김만복이 소리쳤지만
박정민이 달려가 불을 껐습니다. 경찰이 김만복을 제지했어요. 수색영장 있습니다. 냉동고 열어주시죠. 김만복이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냉동고 문을 열었습니다. 꽁꽁 언 고기들 사이 구석에 방수팩에 싼 빨간 봉투가 있었어요. 박정민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장부 녹음 파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대박이네요. 박정민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강태준에게 받은 돈 내역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글씨를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김 사장, 당신이 1억 5천에 우리 아들 며느리를 팔았어? 김만복이 주저앉았어요. 나도 살아야 했어. 재개발 반대하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난 안 죽였어. 그냥 정보만 넘긴 거라고. 박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인 방조예요. 똑같습니다. 난 진짜 죽일지는 몰랐어요. 데리고 가서 겁만 주는 줄 알았어요. 경찰이 김만복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만복 씨 체포합니다. 살인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저녁 국수집. 쌍둥이는 2층 방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김만복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은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육점 할아버지 울고 있어. 응, 보여. 금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나쁜 짓 했는데 왜 슬퍼 보이지? 할머니가 뒤에서 쌍둥이를 안아줬습니다. 나쁜 짓 하면 결국 자기가 제일 불행해지는 거야. 1층에서 박정민이 올라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김만복 전부 자백했습니다. 강태준도 곧 구속될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USB 분석 결과도 나왔어요. 민지 누나가 수집한 증거들. 재개발 중단시키기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정우야, 너희가 모은 증거가 큰 도움이 되겠구나. 박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 이제 빛을 볼 겁니다. 그날 밤 뉴스, 청운동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준개발 강태준 회장과 공모자 김만복 씨가 체포됐으며 7년 전 교통사고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쌍둥이들이 다 알아낸 거래. 신기하지 않아? 애들이 과거를 봤다잖아. 정육점 김 사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쌍둥이는 창문을 닫고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금비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잘한 거 맞죠? 할머니가 쌍둥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미 손녀들이 최고야. 은비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기 하늘에 별 2개 보여요. 웃고 있어요. 할머니도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정민의 사무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USB에서 나온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법 철거 현장 사진들, 위조된 동의서, 원본과 비교 자료, 금품 수수 내역이 빼곡히 적힌 수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정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옆에는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뇌물받은 공무원 명단까지 다 있어요. 구청 도시과장, 건축과 직원 셋, 경찰서 형사 1명.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망타진이네요. 강태준은 물론이고 공범들 전부 기소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구치소 접견실. 김만복이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이라도 전부 자백하세요.
그게 형량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자백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솔직하게 협조하면 5년은 감형 가능합니다. 안 하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어요. 김만복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2주 후 검찰 조사실. 김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강태준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수집 아들 며느리가 증거 자료 모으고 있다고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검사가 녹음기를 켠 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처리해.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야 했는데. 김만복이 흐느꼈습니다. 돈을 줬어요. 처음에 5천만 원. 그 부부 일정 알려주면요. 그래서 변호사 만나는 날짜와 시각을 알려줬어요. 그 정보를 강태준에게? 네. 그날 밤 9시 골목길 위치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김만복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덤프트럭이 그 시간에 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들이받은 겁니다. 제가 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고 다음 날 강태준이 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입 단속 잘하라면서요. 제 통장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강 회장이 돈 주고 빼돌렸대요. 검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만복 씨, 이 진술법정에서도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김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감형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복은 비굴한 얼굴로 연신 손을 비비며 어깨를 굽신거렸습니다. 한 달 후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도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박정민이 옆에서 할머니 손을 잡아줬습니다. 강태준이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부 거짓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쌍둥이 엄마 아빠가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떴어요. 뇌물장부, 위조 서류, 현장 사진들. 피고인 강태준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재개발을 진행하며 총 50억 원의 뇌물을 살포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7일 이를 폭로하려던 이정우, 정민지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 있어요? 제가 죽였다는 증거. 증인 신청합니다. 김만복 씨. 김만복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 사장,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강태준 피고인은 제게 국수집 부부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국수집 부부의 일정을 알려줬고요. 김만복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덤프트럭이 고의로 두 사람을 쳤습니다. 강 피고인의 지시였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없잖아.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강태준 피고인의 계좌에서 사고 전날 2억 원이 출금됐습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이 김만복 계좌로 5천만 원이 중국으로 송금됐습니다. 또한 중국 공안의 협조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송환 절차 진행 중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일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살인교사, 뇌물공여, 불법 철거 등으로 징역 20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또한 전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할 것.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김만복은 살인방조죄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김만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한 청운동 재개발 사업은 전면 무효로 한다.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절차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국수집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렸어요. 쌍둥이네 국수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깨졌던 유리창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낡았던 테이블도 깨끗하게 수리됐어요.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국수 3그릇이요. 금비야, 물 좀 갖다 줘. 네, 할머니. 금비와 은비가 능숙하게 서빙을 도왔어요. 이제 7살이 된 쌍둥이는 이제 이 동네의 유명 인사이자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단골 택시기사 김씨가 국수를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 나쁜 놈들 다 감옥 갔다며? 속이 다 시원해. 그러게요. 덕분에 우리 동네 지켰어요. 모퉁이 테이블에는 작년에 유산으로 슬퍼하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쌍둥이 아가씨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꽉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축하했어요. 그래요? 정말 잘 됐네. 이번엔 무사히 나을 거예요. 은비가 며느리 배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쌍둥이는 2층 방에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는데 박정민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재개발 보상금 나왔어요. 할머니 목 2억 원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 네.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 산정했어요. 게다가 강태준한테 받은 위자료 10억은 청운동 주민들이 나눠 가지기로 했고요.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이제 애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네요. 박정민이 할머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우형과 민지 누나가 지키려던 것. 할머니가 다 지켜냈어요. 금비와 은비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은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어젯밤 꿈 꿨어. 무슨 꿈? 다리 저는 아저씨랑 우는 아줌마 나왔어. 금비가 몸을 일으켰어요. 또 봤어? 나도 봤는데. 언니도? 뭐라고 했어? 금비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웃고 있었어. 같이 손잡고.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랬어. 근데 이번엔 슬퍼 보이지 않았어. 행복해 보였어. 금비가 은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일까? 몰라. 근데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혹시 엄마 아빠 아닐까? 몰라. 할머니한테는 물어보지 말자. 할머니한테 말하면 할머니 또 슬퍼질까봐.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둘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2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들 부부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우가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애들은 아직도 너희가 엄마 아빠인 줄 몰라. 차마 말을 못하겠어. 너무 어린데. 괜찮지? 아이들 더 크면 너희 이야기 잘해줄게. 내가 애들 곁에 오래오래 살 거야. 걱정 마. 너희는 하늘에서 편히 쉬렴.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수집은 또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금비와 은비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웃었어요. 쌍둥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국수집 간판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쌍둥이의 웃음소리는 오늘도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쌍둥이들 정말 귀엽고 신통하죠? 쌍둥이들과 국수집 할머니께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